두 번째 이제 박 전무님께서 얘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게 장기 투자가 정석인가 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잘못하면 뭐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른바 존버. 정석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단기간에 끝내고 싶어요. 단기간에 끝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저희 회사만의 노하우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50조 가까운 고객 탁근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왜 주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메리츠 자산의 존리 대표님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노하우를 이제 공개하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어쩌다 FC 보셨죠? 네. 그 축구하는 그 프로그램 말씀. 축구하는 프로그램에 안정환 선수가 이제 감독이 되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다 체육계의 레전드들이잖아요. 맞아요. 허재, 이만기, 뭐 김병현, 뭐 우리 박태환 선수 등등해서 그 체육계의 레전드들이 축구를 딱 하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 축구도 기본기가 있고 전술이 있고 방법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 어릴 때 내가 축구 좀 했는데 하고 조기 축구를 가보면 굉장히 내 실력이 아주 허접하다는 걸 알게 돼요. 저는 조기 축구를 지금 7년째 하고 있거든요. 축구를 좋아하셔서 맨날 축구 얘만 들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주식을 해보고 싶은데 댓글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 달리잖아요. 아, 주식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제가 뭐 안정환 선수 정도 되는 레벨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한 27년 동안 운용을 기관 투자를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이 예, 그래도 아셔야 되는 기본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금 장기 투자가 정석인가 요 부분은 수학 정석의 실력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은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 하잖아요. 마음은 내가 어떤 주식을 살 때 10년 동안 안 판다라는 마음으로 사시는 게 맞아요. 그 정도 장기적인 그림이 좋은 기업을 사셔야 돼요. 저의 투자 원칙 중에 하나, 저도 이제 투자에 관한 많은 원칙들을 적어놨거든요. 잔파도를 타지 마라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 요 회사, 이런 모멘텀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 딱 들어가서 다음 주 발표할 때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소위 말해서 엄청나게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작년에 보면 뭐 임상 3상 결과 좋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터지신 분들도 많잖아요. 주식 투자는 절대 잔파도로 타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장기 투자가 답이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주식이 있고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주식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꾸는 네이버가 2001년인가 2년도에 상장이 돼서 280배 올랐거든요. 우리 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업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독보적이었잖아요. 경쟁자가 안 나타났잖아요. 그런 기업은 그냥 사서 계속 묻어두시면 돼요. 새로운 게 나타날 때까지. 이제는 난 이거 안 쓰고 이제 이거 쓸 건데 하기 전까지 가만히 두시면 돼요. 그랬는데 매년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매분기 이 회사의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나만 보면 되죠. 그죠?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수출하는 주요 품목이 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자동차, 반도체, 조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는 뭐 엔터테인먼트도 막 수출하고 화장품도 수출하고 그렇죠. 화장품이라는 게 모멘텀이 생겼잖아요. 중국이라는 14억 인구가 와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다가 그랬는데 어쨌든 사드 보복이 있었잖아요. 그죠? 정책 모멘텀이 아까 중요하다 했잖아요. 한국한테 보복 정책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뭐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시진핑이
앞으로 험한령에서 좀 이 약간 풀어줄 것 같아요. 예. 그 왜 풀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네. 예. 그리고 보통 애플에다가 우리가 또 납품을 많이 하죠. 그죠. 애플에 납품하는 부품들이 많죠.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한번 보세요. 2010년, 11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기면서 2007년 6월 달에 애플의 아이폰이 빵 나오면서 LG전자, 노키아 뭐 다 작살났대잖아요. 네네. 삼성전자도 휘청했잖아요. 그렇죠. 모바일이. 예. 그랬는데 2010년, 11년도에 갤럭시 시리즈를 만들고 처음에는 갤럭시 S 시리즈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이폰 카피한 수준이네 예, 라고 예, 예. 얘기했다가 그렇죠. 2011년 10월 달에 갤럭시 노트가 나오고 대면적이 나오고 거기다가 펜까지 예.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2년 만에 전 세계 1등으로 올랐거든요. 그 모멘텀에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다 10배가 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랬는데 그 회사들이 2013년부터 15년도까지 10배 올랐던 게 다시 10분의 1 토막이 나와요. 네. 그렇죠. 그럼 과연 장기 투자가 맞는가? 음. 그럼 왜 10분의 1 토막이 났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동차 부품주 2009년, 10년, 11년도 차저장세 때 자동차 부품주도 10배 났어요. 네. 그리고 10분의 1 토막이 아니라 지금 20분의 1 토막 난 주식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대기업의 밸류 체인에서 그 대기업이 파는 최종 소비재가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세츄레이션 된다고 그러죠. 약간 성장이 포화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네네. 그러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 대기업의 파워를 이용해서 단가를 후려쳐죠. 그죠. 네. 납품 단가. 물량은 늘었는데 네. 처음에 100만 개 공급하다가 1억 개를 공급하면서 그 공급하는 회사 모듈을 공급하고 부품을 공급 회사가 주가가 10배가 왔는데 1억 개가 됐는데 그 1억 개만큼의 이익이 계속 나오느냐? 단가를 매년 후려치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영업 마진, OP 마진이 감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벤더 업체들의 OP 마진이 감익하기 전에 네. 그 대기업의 OP 마진이 먼저 감익을 해요. 어떻게 감익을 하냐면 2011년, 12년까지 차화정을 주도했던 기아차, 현대차, 모비스의 주가가 저 위에서 놀다가 예. 2012년부터 원엔 환율이 1,500원에서 갑자기 1,000원으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마진이 남을 수가 없죠. 네. 그동안에 미국 시장에서 딜러를 통해서 미국에는 딜러를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되니까 딜러에 대한 리베이트를 얼마 주는가가 중요한데 환율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을 때는 현대차가 그 미국의 딜러들한테 마진을 많이 줬죠. 리베이트를. 그러다가 환율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도요타하고 현대차의 그 가격 경쟁력이 다시 떨어지면서 그러면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부품 업체들로부터의 그 코스트를 리덕션하기 위해서 CR을 때린다는 거죠.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 네. 그런 걸 이해를 하시고 보면 그러면 삼성전자가 납품하는 반도체 있잖아요. 네. 반도체를 납품하는 그러면 그 반도체가 보통 이 메모리가 쓰여지는 게 한 4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예전에는 PC, 모바일, 그러다가 갑자기 서버에서 엄청 터지고 이제는 AI 쪽으로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납품하는 업체가 이제 일단은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도 야, 좀 가격 좀 낮춰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밸류 체인에 부품을 공급하는 입장인데 이게 공급이 서플라이 쇼티지가 났을 때는 공급이 쇼티지가 났을 때는 아유 우리 단가 인하 저쪽에서는 가격 제대로 준다니까 우리 저기 알아볼게요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밸류 체인을 이해를 하고 이제는 모멘텀이 꺾이고 OP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은 좀 다른 얘기인 게 미국은 70%가 소비로 이루어지는 나라라 했잖아요. 소비 패턴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비의 트렌드를 결정하는 기업을 사시면 5년, 10년 가져가시면 돼요. 그냥. 그랬는데 우리는 그 소비 트렌드를 결정하는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경제 구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단가 인하 압력이 나온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2년 정도의 주기로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회사 사이즈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라 그러면 대부분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일 가능성이 높고 좀 덩치가 큰 그래도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큰 기업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신다면 장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2, 3년 정도 기간을 보시는 게 맞고 그보다 좀 더 크고 시장 점유율,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파워가 좀 있다라고 하면 거기는 진짜로 좀 더 긴 장기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거기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예, 주식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진입장벽이에요. 네네네. 나만 부품을 공급할 수가 있으면 그 독점적인 회사? CR을 가격 단가 인하를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밸류 체인에 보면 노광기라고 있었잖아요. 예예예. 일본이 뭐 저쪽으로 했던. 예. 그 이제 뭐 화웨이를 제재하기 위해서도 최근에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그 전 세계에서 거의 독점적인 회사에 그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그런 엄청난 기술적 진입 장벽이 있다면 그랬는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카메라 모듈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앞면, 뒷면 4개 들어가고 8개 들어가고 하면서 올랐던 회사들의 단점이 뭐였냐면 카메라 모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렇게 쉽게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경제학에서 고전학파들이 뭐 몇백 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이익이 있는 곳에 경쟁자들이 들어오고 근데 이 이익이 있는 곳에 경쟁자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이 장벽이 뭐냐면 기술적 장벽 또는 자본적 장벽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엔 워렌 버핏이 얘기한 해자를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뱃사부님은 그 투자기간 평균 투자기간 어느 정도 되시고 그 박전무님이 말씀하신 방금 전에 투자기간에 대한 그 장기 투자가 정석인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보통 종목 네. 당 보면 한 3년 정도는 보통 들고 가는 것 같아요. 보통 3년 정도는 들고 가는 것 같고 3년 정도가 평균적으로 3년 정도 됐을 때 100% 이상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좀 물론 저평가되고 성장성이 있을 만한 회사를 계속 좀 사모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또 제 같은 경우에는 좀 중소형주들을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좀 뭐 가격이나 불문하고 사모으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가 진짜 자기가 너무 좋은데 회사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일부러 저평가시키는 회사들이 있어요. 회사는 좋은데 자녀들에게 이제 수익 증여하기 위해서 좀 더 싸게. 그다음에 또 그걸 하거나 뭐 회사를 뭐 지주회사로 만들거나 기업 분할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기 회사를 IR 다르고 노출시키지 않고 이 저평가되게끔 일부러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한 말씀을 하고 갈 게 뭐냐면 이 정부가 빨리 이 제도를 개선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장회사는 2개월 전후 평균 주가로 해서 상속세를 매긴단 말이에요. 정여세를, 정여세랑 상속세를. 그러나 비상장 회사들은 자산 가치나 여러 가지 자산 가치를 해서 매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장 기업만 2개월 평균 주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들은 이제 그렇게 하도 두드리게 맞으니까 이제 대기업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 전에 다 해갖고 지금 중소기업들이 된다는 거죠. 2개월 평균 주가들이 눌러놓고 투자를 해요. 눌러놓고 증여를 한다 보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된 회사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사모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걔들은 또 바로는 또 회사 이렇게 안 하고 또 몇 개월을 또 흘려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종목 리포트 하신 기업 중에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여기서 말은 못하지만 그런 회사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뭘 보냐면 대표이사의 나이를 먼저 봐요. 회사 그 회사의 대주주의 나이를 먼저 봐요. 그 나이가 상당히 중요해요. 대략 60이 넘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자식이 정리할 가능성이 70이 될수록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나이를 먼저 보고 그
그러면 이 회사는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다. 그 회사는 좋을 수 있어도 회사는 좋아도 매출이나 이익을 숨기는 경우들이 매출을 어떻게 빼냐 하면 또 자회사나 다른 회사로 해서 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잘 보셔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좀 어떤 회사는 뭐 7년 동안 버텨서 기준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좋다라고 생각하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들고 갈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뭐 종목은 선택하는 거니까 예.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 뱃사부님 말씀 모든 상장사가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일부 네. 상장사들이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활용 또는 악용한다라고 저희가 봐야겠죠.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정부에서도 세수가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참 잘못하고 있는 뭐 거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희는 그걸 투자에 또 활용하면 되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뱃사부님 말씀하신 거는 또 어떻게 그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지표라든지 아니면 대표이사의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잘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우리가 투자의 기간에 대한 거는 이 정도면 정리가 네. 된 것 같고요.